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홍윤희 WWF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패널로 참석하신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현성 SK증권 기후금융본부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콥 라스무센 주한 덴마크 대사관 참사관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예정이었던 스반테 악셀손 파스프리 스웨덴의 내셔널 코디네이터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지금 아쉽게 연결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잠시 후에 연결이 되는 대로 함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세션2의 발표를 맡아주신 조혜리 ING그룹 지속가능금융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님까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화면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좌장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비드도 있지만 저희가 또 굳건하게 기후변화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션 2에서 제가 좌장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발표하신 두 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을 하지 않으신 패널 분 세 분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스피커로 오시는 분, 또 아직 줌으로 연결이 안 되신 분들께도 질문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야콥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다 보셨지만 어떻게 나라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 그 다음에 파이낸셜 섹터 차원에서, 그 다음에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이 이슈를 가지고 대응을 하느냐가 지금 큰 어젠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해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지금 소개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이야기를 보면 덴마크에서 197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2030년, 2050년을 바라보는 그린 트랜지션을 어떻게 해나갔다 하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발전 부분에서 에너지 전환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에너지 믹스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을 해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이제 그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3개의 부문에서의 Danish Climate Partnership을 작년에 어떻게 구성하고 또 어떤 프로그레스를 만들어 왔는지 소개를 해주셨고, 특히 한국에는 테이크어웨이 포인트로 리뉴어블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린 앰비션 3020 그리고 향후에 가야 될 넷제로 205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가장 중요하게는 기업 차원, 정부 차원에서 한 파티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모든 그 Single Responsible Government Agency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ING에서 발표를 해주신 내용을 보면 파리 협정 목표 달성에 응을 위해서 이 시장의 변화에 있어서 은행의 역할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타라 어프로치라고 섹터 베이스드, 섹터 스페시픽, 사이언스 베이스드, 포워드 루킹 and engagement driven approach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저희 WWF에서 하는 어프로치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섹터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부문별 목표와 시나리오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까 measurement methodology, target setting methodology, 그다음에 steering methodology 그런 식으로 그 단계마다 다른 methodology가 필요하고 그 methodology를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갔고 이걸 오픈 소스를 통해서 어떻게 많은 파티들을 참여를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이처럼 정부, 금융기관 등 점차 확산되고 있는 넷제로 커밋먼트 목표 수립이 한국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또 그 목표 수립에 의해서 따라서 부문별 탈탄소화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관련돼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 산업별 부문별 탈탄소화 파트너십 그리고 부문별 포트폴리오 얼라인먼트, 커미트먼트 투 액션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세션 운영 방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각자 5분 동안 코멘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자가 답변을 하는데 5분씩을 할애하는 식으로 하겠고요. 저희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께 좀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그 mentimeter.com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펠링을 좀 불러드리면 스마트폰을 키시고요. 스마트폰을 키시고 mentimeter.com을 치십니다. mentimeter.com 다시 한번 mentimeter.com을 접속하셔서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코드 번호 523831 다시 한번요. 523831을 입력을 하시고 거기에 성함, 소속, 질문 대상, 질문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들으시면서 그 질문을 그 멘티미터를 통해서 해주시는 걸로 알고요. 저희가 우리 패널 분을 하는데 원래는 스테픈 악셀님께서 첫 번째 차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직 연결이 안 되는 거로 김용건 선임연구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용균 박사님께서 오랫동안 한국의 기후 관련 정책에 참여해 오셨는데요. 우리나라는 파리 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넷제로 목표를 포함한 기후 앰비션 앤 액션에 있어서 어떤 현황에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요. 앞으로 기대되는 바 또 전망도 간단하게 공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후 행동 컨퍼런스에 제 의견을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2030년 감축 목표뿐만 아니라 지금 유엔의 올해 10월경까지 2050년에 대한 저탄소 발전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미 지난해에 그 민관 여러 전문가들을 포함한 여러 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3가지 목표 대안을 지금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탄소 중립 목표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가장 지금 강한 시나리오는 한 75% 정도를 감축하는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에서는 또 민주당 이번에 그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서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한 어떤 공약을 제시한 바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한 현실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결과가 종합이 돼서 올해 10월까지는 어떤 정부 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정부의 어떤 그 정책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후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2050년이나 2030년 목표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아직 그 진정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에 나가자는 어떤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인데, 사실은 그런 어떤 목표를 수립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되게 공허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실 공허했던 경험을 한번 겪었습니다. 2020년 목표를 상당히 강한 목표를 제시했다가 사실은 올해가 그 2020년인데 원래 목표를 했던 것에 거의 뭐 3분의 1도 지키지 못하는, 이미 이제 포기하기도 했지만 그런 사실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말 그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70% 가까이를 관리하고 있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 최대이자 최고의 정책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배출권 시장의 총 규모가 연간 20조 원이 넘는 수준인데, 이것은 세계 뭐 미국이나 중국, 심지어는 독일, 덴마크보다도 더 큰 탄소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탄소 시장이 겉으로는 상당히 크고 멋있지만 그 안에는 아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시장이 제대로 우리 모두의, 기업과 우리들의 행동을 제대로 유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엄청난 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배출량은 계속 늘어왔죠. 특히 석탄 발전소의 배출량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배출량을 늘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배출권 거래제도를 하면 석탄 발전소 같이 배출을 이제 유발하는 그런 기업이나 이 시설은 배출하는 만큼 배출권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석탄 발전소의 가동이 줄어들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어떤 전력 발전 시설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산업자원부와 전력거래소의 그 규정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출권 가격이 높아져도 석탄 발전소가 실제로는 그 배출권 비용만큼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싸다는 그런 미명하에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 시장 규칙의 문제, 이걸 전력 시장 규칙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중요한 배출권 거래제도 자체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감축 목표는 또 한 번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부의 정책의 어떤 실패를 빨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 환경부 와 그 산업자원부 이 부처 간의 어떤 협력, 그다음에 조정 문제가 사실은 좀 꼭 필요한데, 이 부처 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역시 어떤 정치권이나 아니면 아주 최고 권력자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정상적인 탄소 시장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의 행동이, 우리 어떤 민간의 창의력이나 그런 부분이 발휘돼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더 보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되지 않는 이유도 이 배출권 시장 규칙에 있습니다. 이렇게 석탄 발전소가 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싸다고 많이 돌리니까 신재생을 보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배출을 많이 했다고 많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석탄 발전소 배출권을 또 약 횡재 이익을 많이 얻게 되는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는 아예 배출권 자체를 할당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실패가 빨리 교정되는 것만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기후 행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SK증권 윤현성 본부장님께 여쭤볼 게, 지금 아까 그 발제에서 또 이야기 나온 것처럼 금융권의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에서 글로벌 사업부, 특히 SK증권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사업부 내 기후금융본부가 설립이 되었고, 또 최근에 SBTI에 참여를 하시기로 했고, UN 기후변화 협약사나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의 회원
기관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것이 가지는 의미 및 향후의 계획 그리고 다른 국내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조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SK증권 기후금융본부장 윤현석입니다. 오늘 하여튼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1.5도 특별 보고서 2018년이고요. 2018년 2년 전에는 굉장히 우리가 폭염이 있었죠. 더웠었고 2018년 10월에 특별 보고서가 나왔고 2018년 10월 2일에 저희가 이제 방글라데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1.5도 보고서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금융기관으로서 그런 지금 이행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기후금융본부를 한국금융투자업계 최초로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기후금융본부가 저희가 바로 설립된 건 아니고요. 사실 6년간의 국내 신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 파이낸싱, 금융자분들을 하면서 역량을 좀 쌓았었고요. 저희가 특별히 잘하는 건 이제 풍력 분야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이제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투자하면서 지금 기후금융 공부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조만간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GCF의 이행기구가 되려고 신청해놨는데요. 된다라고 하면 기후변화 사업을 위한 적응과 완화 부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탄소나 에너지 효율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조혜리 총괄님 말씀 듣고 ING의 어떤 활동들 들으면서 굉장히 부럽거든요. 저희는 이제 좀 작은 금융기관이지만 이제 펀드형 비즈니스로 실질적인 기후 행동 투자 이런 쪽에 좀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TI 가입한 거는요.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사업의 역할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아직은 열악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SBTI에 저희가 가입을 해서 좀 실질적이고 그 능동적인 기후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 때문에 가입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CTCN에 회원사로 가입을 한 거는 이런 맥락입니다. 지금 기후변화 협약 밑에 보면은 우리가 기술 메커니즘이 있고 재정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GCF 이행기구를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GCF는 그 강력한 재정 메커니즘이고, 그다음에 CTC는 그 기술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기술과 재정 사이에서 저희들이 코파이낸싱을 하는 금융기관, 작지만 그런 좀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국내 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이 이제 바라고 싶은 바는요. 일단은 국내 기업은 지금 배출권 거래 시장이 좀 혼란스러워서 좀 제도가 정비되면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금융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은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 보니까 꽤 그 새로운 분야에서 투자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고 다른 곳도 하고 널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악세슨님 연결이 되셨나요?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어저께 리허설까지는 잘 들어오셨다 그러는데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쉽지만 없이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제 패널분께 이제 돌아가서 각자 발제 내용 또는 서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짧게 질문 및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및 코멘트를 해주시면 아까 발제해 주셨던 두 분께도 아마 질문이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또 순서로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원 선임 의원님. 네. 저는 그 첫 번째
발표해 주신 그 라스무센 그 분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은 보급이 많이 안 돼 있지만 상당히 그래도 빠른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그럼에 따라서 사실은 풍력 발전에 대한 지금 보급 계획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근데 이제 풍력 발전기 기술은 사실은 덴마크가 세계 최고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지구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풍력 발전소를 많이 짓는데 결국 그거에 따른 이익은 또 덴마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 부족한 기술의 경우에는 그 덴마크에 있는 기업의 어떤 기술도 일단 이전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발전소를 짓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덴마크와 같이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양 국가 간에 어떤 이런 풍력 기술에 대한 협력, 기술 이전 그런 거를 함께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도 덴마크가 많이 또 지원을 하고 또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Okay, I'll give you a few minutes to think about. 우리 윤현성 본부장님께서는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조혜리 총괄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테라 어프로치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요. 일단 부럽습니다. 저희들 한국에서도 은행권이나 이런 금융권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거래하는 고객 기업들, 아까도 그러니까 리테일하고 홀세일 해가지고 한 3,800만 정도 고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테라 어프로치를 설명해 나가는 그런 고객 기업들과의 방법들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기업들마다 처해 있는 현실이 틀리고, 그다음에 규모나 산업도 틀린데 이걸 어떻게 이게 좀 공동적인 그런 부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다 하신 건가요? 자, 그러면 순서적으로 야콥, are you ready? 그러면 우리 야콥님 하고요. 우리 조혜리님께서는 다음에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Question about how can the two countries come together for Korea to further expand the wind energy sector, as I believe. Well, I think there are many ways. We already have now the energy cooperation between Danish Energy Agency and the Korea Energy Agency, and we have a collaboration between the MOTI, the Ministry of Energy in Korea and Denmark. And what that does is to create a platform to facilitate idea exchanges. So, for instance, as I explained before, in the Danish case, we have a collaboration with 15, 16 countries, and what we do is that we go out and we share our know-how. All the faults that we have done over the last 40 years, you get for free. We are not charging anything on that, and there's also no strings attached to that agreement, so it's not that you have to come out and purchase Danish technology. We understand that Korea is a proud export nation, and that's how you built your economy for many years, and we have no intention to change that picture. What we think is that there might be some ways where there's complementary ideas, like in Korea, you are very good at the manufacturing processes with high quality. You have a well-developed shipping and maritime industry, and you have experience on the sea with oil and gas. And I think that is some of the competence that is needed when we take the journey on offshore wind going forward, because if we need to grow renewable energy even further, we have to move away from land with all the constraints with mountains and forest, and we have to look to the sea even more. And I think there is some good opportunity in Korea, especially with the floating offshore wind concept, which is just like oil and gas. You have the turbine floating on the sea, so it is not
monopile fixed solution. We think the sea and maritime experiences there in Korea could play an important factor in that. I think when it comes to the costs, it's not only about the wind turbine itself. Maybe the wind turbine, which consists of the tower and then the cell and the 3 blades, they're probably something like 25% of the total project costs. But you have the whole service part, the O&M, you have the construction, and the whole pre-planning. So there are many ways in the value chain where existing Korean companies can step in. So I think there are many ways for Korea to grow that. What is also, excuse me, I'll just take some more. What is also, I think, something to explore is joint ventures and common agreements where there's a certain knowledge transfer. I believe that Danish and European technology are prepared to move into Korea if the framework and the stability of the market is there. And that is what I also touched in the presentation, that in order to go there, as you pointed out, we need this implementation plan or control tower. We need to have more confidence that the market will be developed as Moti and Blue House have stated. So I do see a lot of opportunities further between Denmark and Korea without hurting your export potential.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혜리 총괄님 준비되셨나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은요, 제가 영어로 드릴게요. Well, this is indeed a complex topic to bring to clients. However, you'd be surprised, especially the high emission sectors. They are feeling the pressure directly themselves already from their investors, shareholders, in particular, if they have an international stakeholder base. They just don't know what to do about it. And it's clear that something does need to be done, in particular, these sectors that are going to undergo the transition. But, you know, approaching this to a client from, let's say, again, we as a bank or by financiers, we're indirect party. The primary action actually needs to be taken by the real economy. Having said that, if we basically tell them that this is the direction that the money is going to go, that whether it be at the asset owner level, I understand that the CIO from Alliance also presented earlier today about the Net Zero Carbon Owners Alliance. That's happening at the asset owners level, that's happening at the institutional investors level, that's also happening at banks level like ourselves. So if the whole financial industry is moving that way, little by little, they have no choice but to listen to it in some ways. But of course, we don't want it to be like a switch one day. We want to prepare our clients over time. And so that's how we put it, because this is something that is coming your way. It might not be tomorrow, but it might be, you know, for companies in transition sector, if not now, then in a year or 2 years' time, if not 5 years' time. So this is no longer seen as a non-financial risk. This is a financial risk, and we see this as financial risk. Many others see this as financial risk. Yesterday, I was on BlackRock, which is, of course, one of the largest asset management firms in the world. They hosted a virtual event on sustainability. And they were mentioning this precise point, that they do not see sustainability as a non-financial risk. It is value at risk. And therefore, after much research that they've undertaken, they will now do what they can to pursue the business. I'm sure it will take time because, you know, BlackRock is not a small entity. But if every single institution is going that way, then eventually companies that are not aligned at a strategic level, companies who are not making the right investments towards a climate-aligned portfolio, they may see some investors dropping out.
It may not be so apparent today, but you do see that in the coal sector. And that's not going to be the final sector that's going to be ostracized in that way. So, of course, we say this gently to our clients, but we try to be their sparring partner in terms of what are the items as material that they need to know about this from the financial world, and in some ways have a dialogue that way and come up with joint solutions. 오케이,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어떤 질문이 왔는지 저한테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네, 가져다 주실 동안 잠깐 요약을 하자면 스테이크홀더들의 여러 군데에서 이미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에 프레셔가 갈 것이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긴 안목으로 보고, 또 이 파이낸셜 리스크가 결국은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이슈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 좋겠다 뭐 하는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김혜리 학생인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KI 김용곤 선임연구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와 전력시장의 문제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근본적인 것은 한정과 정제계의 폐단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 질문이 하나 왔고요. 두 번째는 SK증권 윤현성 본부장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기후금융을 하시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 답변을 듣고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전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사실은 또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움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것이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부에서는 사실은 배출권 시장이 잘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환경부의 관심사이고, 산업부는 오히려 이렇게 그 석탄 발전소가 줄어들 경우에 그럼 석탄 발전소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생기는 실업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 자산의 어떻게 보면 그 자산의 그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더 관심 있는 게 또 맞기 때문에 산업부 자체만 가지고는 그렇게 그런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부처 간의 조정 기능, 연계 조정 기능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 부처 간의 서로 그 정책 연계 부분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조정 기능을 좀 발휘한다든지, 아니면 국회 같은 데서 어떤 어떤 법적인 어떤 재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정책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누구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정부 전체적인 어떤 의사결정 체계에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본부장님. 기후금융이 활성화되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다고 생각하고요.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인식 재고, 그 인식 재고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1.5도 이 특별 보고서에 보면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최소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 줄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넷제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우리 옆에 계신 김영근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가 75% 줄이는 거래요. 이렇게 인식이 좀 떨어진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SBTi를 가입을 해서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기후 행동을 그래서 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기후 금융이라는 것이 결국은 상업적으로도 수익적으로도 좀 됩니다. 예, 이 점을 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돼야지만 지속 가능하게 재원을 리사이클링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후금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후 환경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해외 나가고 또 우리 청년들이 나가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걸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사업을 제가 좀 보면 지켜보면 처음에는 이런 민간 금융기관들이 들어가서 뱅커버려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ODA라든지 EDCF라든지 GCF라든지 NBB 같은 다자 개발 은행들하고 협력을 해서 가다가 코어 파이낸싱하는 시점에서 저희 같은 이제 민간 상업기관들이 들어가는 그런 협력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기후금융이 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는 윤 본부장님 또는 조혜리 총괄님 두 분 중에서 저희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KB국민은행 권원기님이십니다. ING처럼 기업이나 산업의 기후 변화에 대해 영향도를 측정하려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데이터 소스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거든요. 아까 ING에서 밖에 아웃사이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조 총괄님 국내에 대해서도 무슨 코멘트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윤 본부장님 질문. 네, 부탁드립니다. 조 총괄님. Yep. So yes. So so specifically for impact assessment. So sorry. So just to fully understand the question specifically on the impact of on a per sector basis rather than the data availability, right? In order to measure the impact of the climate change in businesses or in the industry, what kind of data source can you utilize in Korea? That's the question. Okay, yeah. Yes, so, well, what I can say is that the industry level, so market level data per asset basis, depending on the sector, it will vary. But we have relied on 2-degree investing initiatives, the 2DII, who I'm very happy to connect whoever would like to connect to. We work very, very closely with them. So they have been undertaking data work for quite some time to look at, with other third parties, asset level, so physical asset level information on what companies have what assets in what countries, and depending on the forward-looking statements. So, for example, in the more infrastructure-based industries, it's very often, or regulated industry, it is quite often that we see specific forward-looking plans around CapEx, for example. So based upon that data, they have collated it into a pool, which is available per industry basis, but also at the asset stroke, if further aggregated, then at company levels. But the search to find the right database, it's not always easy. As I mentioned, the ones that we were clearly able to already publish last year were the sectors where there was information already available. The other rest of the sectors, and by the way, in one of my first slides, I had agriculture in there, clearly identified as one of the sectors that needs to be addressed from carbon emissions perspective. Unfortunately, industry data is very much so lacking. And so at this point, we're not actually sure whether we can actually include agriculture, although we fully recognize it's a sector that needs to be covered. And so we also know that there are other institutions which has a very heavy agri footprint who's looking further into this as well. But coming up with a methodology and ultimately market data around this, it does require quite a bit of
digging. But of course, we are happy to share information on the past. I think we started on the Terra methodology journey with a dedicated team on it already from 2017. So we're very happy to share with other institutions our learnings along the way. In fact, if I had been able to come to Korea, which would have been my intention, if it wasn't for this current COVID crisis, then I would have been happy to share that in person too. Okay. But we firmly believe all this kind of information does need to be shared with other institutions. The one thing to take into account, though, is every financial institution does have a different footprint. So even within one sector, so let's just say commodities sector, there are some firms who have much more heavier footprint in the upstream, and there are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have lent money more to the traders, or like all the way kind of at the downstream end as well. And so it is also important to think through what is your own footprint for each of the sectors that has the heaviest footprint, and then think about the data availability for whether it's a producer end that you have heavier loan allocation, or for example, the traders where you have heavier allocation.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야콥한테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를 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생명 황성일입니다. 야콥 is for you. 덴마크에서는 산업계랑 어떻게 협력하는지 Danish Climate Partnership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So I understand this is a question about the Danish climate partnerships that was laid out last year in Denmark. As such, it has already been decided which businesses that are part of this climate partnership. There are 13 different business sectors which have been invited to join the business partnership, including the energy sector and aviation and circular economy, finance, IT, construction, etc. And so each sector have a CEO in charge of their business sector. Then they have individual members within that sector which are contributing to provide input to this climate partnership. That input has been going on over the winter months, and it was presented this spring. All the 13 CEOs has presented a report within their sector to the Danish government, and so that is kind of where we are now. That is not to say that the business sector, if the situation changes, can provide something new, but I think the ideas are now on the table, and it's more a question about how the government will use these ideas, because it has to be passed in parliament, it has to become law, etc. But this will be a continuous process, so once a year there will be this climate action option to take stock on where we are and what needs to be done further. It's quite a lot of work to try to take the interest of all these business sectors into a national plan.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섹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섹터마다 데이터가 비교적 잘 갖추어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섹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섹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ING도 마찬가지고 덴마크도 그 어떤 섹터별로 어떤 거는 좀 먼저 갈 수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나중에 가야 되고 근데 여러 가지 지금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에 관한 문제는 저희 WWF 코리아에서 그분들을 향하여 저희가 계속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세션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시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참여해주신 스피커 앤 패널리스트 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you all. 네, 감사합니다.